말도 안 돼. 아기가 여기 있잖아? 산골 노처녀 현숙은 어머니 기일에 산소 옆에서 울고 있는 아기를 주었습니다. 아가야, 이 추운 날. 누가 널 버렸니? 포대기 속 아기는 차가운 바람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3살에 곱셈을 하고 세상 이치를 쏙쏙 꿰뚫는 신동이었습니다. 결혼도 안 한 노처녀가 남의 아이를 품에 안고 정성을 다해 키웁니다. 과연 이 기막힌 인연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지금 무덤 옆 포대기 속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올해도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43세 김현숙은 미혼이었습니다. 20대 초반 서울에서 격리로 일하던 그녀는 27살이 되던 해 어머니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자 고향 산골로 내려왔습니다. 이후 13년간 알츠하이머와 근육 위축을 앓는 어머니를 간병하며 자신의 삶을 통째로 내려놓고 살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사람들은 현숙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도 좀 살겠다. 홀가분하지 않냐? 하지만 현숙은 어머니와 살던 산골 작은 집을 끝내 떠나지 못했습니다. 벽지가 누렇게 바랜 빈방, 서랍 속에 가지런히 정리된 약통들, 벽에 기댄 낡은 지팡이. 아직도 어머니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은 솜니불 때문이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현숙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했기에 현숙은 읍내에 작은 국수집을 차렸습니다. 손님용 테이블 5개가 전부인 간판도 제대로 없는 가게였어요. 낮에는 읍내에서 국수를 말고 저녁이면 다시 산골집으로 돌아오는 삶을 몇 해째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12월 초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째 되는 기일이었습니다. 오후부터 첫눈이 조용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국수집 유리창에 닿았다가 녹아내렸어요. 현숙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셔터를 내렸습니다. 덜컹거리는 쇠소리가 텅 빈 골목에 울렸습니다. 국수집 앞에서 잠시 멈춰 선 현숙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눈송이가 뺨에 닿았다가 녹아 물방울이 되어 흘러내렸어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목을 타고 넘어가며 폐속까지 시리게 채워졌습니다. 산골 집으로 돌아온 현숙은 부엌 선반에서 과일과 나물을 꺼내 보자기에 쌌습니다. 집 뒤편 뒷산 산소로 향하기 위한 준비였어요. 눈이 얇게 쌓인 산길을 올랐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났어요. 3년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찾아오던 길이라 눈길 속에서도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산소 앞에 도착한 현숙은 눈 쌓인 봉분 앞을 손으로 쓸어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눈이 무릎을 적셨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보자기를 풀어 과일과 나물을 봉분 앞에 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오늘은 첫눈이 내리네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눈 위에 떨어지는 자신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하얀 입김이 공기 중으로 흩어졌다가 사라졌습니다. 눈은 점점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국수집도 잘 되고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국수집 장사는 예전만 못했고 혼자 사는 집은 너무 넓고 쓸쓸했어요. 하지만 돌아가신 어머니 앞에서까지 약한 모습을 보일 순 없었습니다. 절을 마치고 내려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눈보라 사이로 낮고 거친 기침 소리가 섞여 들어왔어요. 바람인가 싶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들려오는 분명한 아기 울음소리에 현숙은 온몸이 굳었습니다. 산소에서 몇 걸음 떨어진 바위 아래 눈에 반쯤 묻힌 포대기 하나가 보였습니다. 현숙은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미끄러운 눈길에 발이 헛디뎠지만 넘어지지 않으려 몸을 가누며 포대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포대기를 조심스럽게 들춰냈습니다. 얼굴이 파랗게 질린 갓난아기가 작은 입을 벌린 채 기침을 하며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눈썹과 머리카락에는 눈송이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작은 손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가야, 아가야. 현숙은 포대기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서 무언가 떨어졌어요. 별 모양 목걸이 하나와 접힌 쪽지 한 장이었습니다.
현숙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 펼쳤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짧고 떨리는 글씨였습니다. 마지막 획은 번져 있었어요. 눈물이 묻은 듯 했습니다. 현숙의 손이 순간 떨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어요. 눈 쌓인 산길에는 사람의 발자국이 남았습니다. 발자국이 있는 쪽으로 달려갔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눈발은 점점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숨소리는 점점 가빠지고 있었어요. 작은 가슴이 가쁘게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현숙은 고민할 틈도 없이 아기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차디찬 몸이 옷 위로도 느껴졌어요. 마치 얼음덩이를 아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현숙은 자신의 외투를 벗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곧장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미끄러운 눈길을 조심스럽게 걸으면서도 아기를 꼭 감싸 안았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숙은 난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마른 장작을 넣고 성냥으로 불을 붙였어요. 장작이 타들어가며 타닥타닥 소리를 냈습니다. 붉은 불꽃이 피어오르며 방안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포대기를 벗겨냈습니다. 눈에 젖어 축축한 천이 아기의 연약한 피부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마른 이불로 아기를 감쌌습니다. 차가운 작은 몸에 자신의 손을 비비며 체온을 전했습니다. 손바닥으로 작은 발을 감싸고 호호 입김을 불어넣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아기에게 하는 말인지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현숙은 부엌으로 달려가 쌀을 씻었습니다. 물에 쌀을 헹구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가득 채웠어요. 냄비에 물을 붓고 쌀을 넣어 아주 묽은 미음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스불이 켜지며 파란 불꽃이 냄비 바닥을 합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구수한 쌀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미음이 끓는 동안 현숙은 아기를 난로 옆에 눕혀두고 작은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어요. 이불을 더 덮어주고 난로에 장작을 더 넣었습니다. 미음이 다 끓자 불을 끄고 식기를 기다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미음을 작은 그릇에 덜어 입으로 불어식혔어요. 작은 숟가락에 소량을 묻혀 아기의 입술에 살짝 댔습니다. 삼키는지 숨 쉬는지 하나하나 확인하며 조금씩 먹였습니다. 아기의 작은 목구멍이 움직였어요.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은 쉼없이 내렸어요. 일요일이었고 폭설이었습니다. 읍내 병원은 문을 닫았을 것이고 산길은 이미 통행이 어려웠습니다. 현숙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아기 곁을 지켰어요. 손등으로 아기의 이마를 짚어봤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체온을 재려했지만 체온계가 없었습니다. 숨소리를 듣고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기침 소리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1시간마다 미음을 조금씩 먹이고 차가운 수건을 이마에 올렸습니다. 난로에 장작을 계속 넣어 불이 꺼지지 않게 했어요. 창밖으로는 눈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기의 울음이 조금 잦아들었어요. 열도 내리고 숨도 조금씩 고르게 쉬기 시작했습니다. 파랗던 입술에 희미하게 붉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어요. 현숙은 그제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어요. 팔과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기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여기 온 데는 이유가 있겠지. 눈 내리는 새벽 현숙은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날 이후 그녀의 인생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숙은 눈을 뜨자마자 아기부터 확인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아기가 새근새근 자고 있었어요.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손등으로 이마를 짚어봤습니다. 열이 내렸어요. 어젯밤 그토록 차갑던 몸에서 이제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숨도 고르게 쉬고 있었습니다. 현숙은 한참 동안 잠든 아기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아기의 속눈썹이 길었어요. 뺨은 복숭아처럼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아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작은 입술이 살짝 올라가며 보조개가 움푹 패였어요.
현숙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냈지만 계속 흘러내렸어요. 그래, 너를 지키는 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현숙은 어젯밤 포대기에서 떨어진 쪽지를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떨리는 글씨가 여전히 선명했어요. 쪽지 모서리는 눈물에 젖어 살짝 구겨져 있었습니다. 쪽지를 가슴에 꼭 안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살려달라고 했지, 그럼 살아야지. 내가 키울게. 어쩌면 누군가가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하늘의 명령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숙은 쪽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어요. 아이의 이름을 고민하던 현숙은 어머니가 생전 어려운 시절마다 쓰던 표현을 떠올렸습니다. 하늘이 사람을 보낸 거야. 하늘이 돕는 거지. 어머니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말하곤 했어요. 병세가 악화되어 누워 계실 때도 창밖 하늘을 바라보며 그 말을 되뇌곤 했습니다. 현숙은 아기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람, 하늘에서 온 사람, 그렇게 불러줄게. 읍내에서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김현숙이 아기를 데려왔대. 이 나이에 웬 아기냐? 고아원에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니야? 국수집에 오는 손님들 사이로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현숙이 아기를 안고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현숙은 묵묵히 아이를 안고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고운 초록실로 목도리를 직접 떴어요. 밤마다 바늘을 움직이며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떴습니다. 다 뜬 목도리를 아이 목에 감아주며 현숙은 작게 웃었어요. 낮에는 국수집, 밤에는 산골집. 현숙은 하람을 가게 한쪽 좌식 평상에 앉혀놓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평상 한편에는 낡은 바구니가 놓여 있었어요. 딸랑이, 물티슈, 물병, 기저귀가 빼곡히 담긴 바구니였습니다. 손님들은 처음엔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하람이 딸랑이를 흔들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새벽녘 현숙은 조용히 잠든 하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서랍에서 쪽지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3년 전 그날의 눈 속 장면이 생생히 떠올랐어요. 파랗게 질린 아기의 얼굴, 떨리는 손으로 포대기를 들쳐냈던 순간. 차가운 눈발과 아기의 가쁜 숨소리까지 모두 기억났습니다. 지금 하람은 3살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생후 약 100일 남짓이던 아기였어요. 현숙은 그 아이를 하람이라 불렀고 이젠 이 작은 존재가 자신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현숙은 읍내 국수집을 연 지 5년 차였습니다. 낮에는 장사를 하고 밤이면 산골 집으로 돌아가는 삶을 반복했어요. 그 사이 하람은 그 누구보다 자연스럽게 이 생활에 스며들었습니다. 아침이면 현숙과 함께 국수집으로 가고 저녁이면 산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람은 항상 현숙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현숙은 웃으면서도 꼭 말해줬어요. 엄마 맞아. 근데 하람이를 낳은 엄마는 아니야. 난 길러준 엄마란다. 하람은 고개를 갸웃하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둘 다 엄마지 뭐. 하람은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가게에 오는 손님을 기억하고 어떤 손님이 무얼 좋아하는지도 외웠어요. 저 할머니는 김치 많이 넣어달라고 하세요. 저 아저씨는 고춧가루 안 좋아해요. 계산대에서 계산기를 들고 놀 때도 버튼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눌렀습니다. 숫자를 누르고 결과가 나오는 것을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어느 날 한 손님이 현금 계산을 깜빡하고 나가버렸습니다. 현숙이 미처 알아채지 못하고 다음 손님을 맞이하고 있을 때 하람이 말했어요. 엄마, 저 아저씨 돈 안 줬어요. 10,000원. 현숙이 계산대를 확인하자 정말로 계산이 빠져 있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한 장 모자랐어요. 하람이 숫자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에 현숙은 놀랐습니다. 윤호는 35살, 인근 초등학교 수학교사였습니다. 현숙 가게 단골이기도 했어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온화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최근 하람의 말투와 행동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윤호는 평상에 앉아있는 하람에게 물었어요. 몇 살이니? 3살이요. 그런데 저 계산력은 뭐지?
윤호는 장난삼아 테이블 위에 놓인 젓가락 개수를 물었습니다. 하람은 단숨에 대답했어요. 3쌍이면 6개, 거기에 엄마가 하나 더 놨어요. 7개. 윤호는 주머니에서 종이와 펜을 꺼내 간단한 수문제를 그려줬습니다. 동그라미 3개씩 2줄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하람은 잠깐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6개요. 윤호는 놀랍도록 빠른 답에 종이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닌데. 윤호는 현숙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따로 뭘 가르친 건 아니죠? 현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맨날 계산기 갖고 놀고 제가 바쁠 땐 손님 수 세는 정도예요. 윤호는 하람을 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묘하게 닮았어요. 누굴까? 반듯한 이마, 눈, 그 집중력. 왼손으로 젓가락을 잡는 모습까지. 잠깐 옛 친구 현우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단정 짓지 않았습니다. 이후 윤호는 자주 가게를 들러 하람과 숫자, 놀이를 이어갔습니다. 하람은 수의 규칙과 패턴을 이해했어요. 그 자리에서 자신만의 문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이것도 맞춰보세요. 하람이 그린 동그라미를 보며 윤호는 감탄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국수집 문을 열기 전 하람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17그릇만 준비해요. 그 이상은 안 팔릴 거예요. 현숙은 웃으며 평소대로 20그릇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손님이 딱 17명이었어요. 국수 한 그릇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3그릇은 그대로 냄비에 담겨 있었어요. 현숙은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셈이야? 예지력이야? 국수집 손님들은 하람을 귀여워했습니다. 아이고, 이 집 국수 맛도 좋고 애도 똑소리 나네. 이 아이 크면 대단한 사람 될 거야. 가게는 어느새 정과 온기가 오가는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람의 웃음소리가 가게 안을 밝게 채웠어요. 그날 밤 하람은 현숙의 무릎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현숙은 하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람아, 네가 있어서 내가 살아. 이젠 내 앞날만 잘 열어주면 돼. 창밖으로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산골집 작은 방에 현숙과 하람의 고른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국수집 운영 7년 차, 하람은 이제 5살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평상에서 가게를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손님들과 인사도 잘 나눴어요. 안녕하세요. 하람의 밝은 목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작은 손을 흔들며 웃는 모습에 손님들은 절로 미소를 지었어요. 어느 날 현숙의 가게 건너편에 큼지막한 간판이 걸렸습니다. 고기국수 프랜차이즈라는 붉은 글씨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공사 소음이 일주일 내내 이어졌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전동 드릴 소리, 쾅쾅 망치질 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현숙은 건너편을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에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가게가 문을 열자 인테리어는 현대식이었습니다.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주방, 깨끗한 흰색 타일, LED 조명이 밝게 빛났어요. 유리문에는 오픈 기념 할인 현수막이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가격은 현숙 가게보다 1,000원이 쌌어요. 젊은 손님들이 하나둘 프랜차이즈로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단골들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번 가봐야지. 요새 유행하는 곳이래. 손님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현숙의 국수집은 점심시간인데도 손님이 2~3명밖에 없는 날도 있었어요. 텅 빈 테이블을 바라보며 현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비한 육수가 그대로 남아 식어갔어요. 맛이 나빠진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일까? 하람은 평상에 앉아 가게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작은 눈동자가 이리저리 움직이며 건너편 국수집을 관찰했어요. 손님들이 들어가는 모습, 나오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며칠 동안 하람은 건너편 가게를 계속 관찰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갈 때는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나올 때는 뭔가 아쉬운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떤 손님은 입맛을 다시며 고개를 가웃거렸어요. 어떤 손님은 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나왔습니다. 하람은 그런 장면들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어느 날 저녁 산골집에서 현숙이 김치말이 국수를 만들어줬습니다.
묵은지를 곱게 썰어 넣고 시원한 동치미 국물을 부은 국수였어요. 붉은 고춧가루가 국물 위에 동동 떠 있었습니다. 하람은 한 입 먹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차갑고 시원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어요.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 밖에서 파는 국수랑 완전 달라. 현숙은 웃으며 하람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하람이 잘 먹네. 다음 날 하람은 가게 평상에 앉아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건너편은 고기국수잖아요. 근데 나올 때 사람들 표정이 별로예요. 현숙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왜 그런 것 같아? 고기는 느끼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반대로 하면 어때요? 하람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젯밤에 먹은 김치말이 국수요. 시원하고 매콤한 거. 엄마, 가게에서 팔면 안 돼요? 현숙은 놀란 표정으로 하람을 바라봤습니다.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건 우리 둘이 먹으려고 만든 거지. 장사엔 안 맞아. 하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맛 좋아할 것 같아요. 여름엔 시원한 게 최고예요. 고기국수는 느끼하니까. 그날 밤 현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하람의 말을 곱씹었어요. 고민 끝에 현숙은 여름 한정 메뉴로 김치말이 국수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메뉴판 한켠에 작게 하람이 추천 메뉴라고 적었어요. 빨간 매직으로 또박또박 쓴 글씨였습니다. 하람은 그 글씨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건너편 프랜차이즈로 향했어요. 현숙은 준비한 김치말이 국수를 그대로 버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묵은지도 동치미 국물도 모두 버려야 했어요. 하람은 그런 엄마의 뒷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작은 어깨가 축 처졌어요. 그런데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 젊은 여자 손님이 김치말이 국수를 주문했어요. 첫 입을 먹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 완전 시원해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찰칵찰칵 셔터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그날 저녁 그 손님이 블로그에 김치말이 국수 사진을 올렸습니다. 프랜차이즈 말고 여길 가야 한다는 제목이었어요. 사진 속 국수는 먹음직스러웠습니다. 새빨간 묵은지, 하얀 면발, 동동 떠있는 얼음.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느끼한 고기국수는 이제 그만. 진짜 시원한 맛은 여기 있어요. 댓글이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어요. 여기 어디예요? 주소 알려주세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이틀 뒤부터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리뷰가 퍼지자 젊은 손님들이 다시 현숙의 가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자리가 없어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생겼어요. 현숙은 정신없이 국수를 말았습니다. 손이 쉴 틈이 없었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현숙은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김치말이 국수는 상큼한 묵은지 고명, 쫄깃한 면, 엄마표 시원한 동치미 육수에 얼음이 동동 떠 있었어요. 프랜차이즈와는 정반대의 집밥 감성이었습니다. 손님들은 한 입 먹고 감탄했어요. 이거 진짜 시원하다. 집에서 먹는 맛 같아요. 요즘 이런 맛 찾기 힘든데. 국수집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앉아 국수를 먹었어요.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딸랑딸랑 문 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어느 날 윤호가 가게에 들러 하람과 놀다가 중학생 수준의 수학 문제를 종이에 그려줬습니다. 분수 계산 문제였어요. 3분의 2 더하기 2분의 1은? 하람은 잠시 종이를 쳐다보더니 작은 손가락으로 공기 중에 뭔가를 그리며 말했습니다. 6분의 7요. 1과 6분의 1이에요. 윤호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풀이 과정까지 설명하는 하람을 보며 멍하니 종이를 바라봤어요. 손에 쥔 펜이 덜덜 떨렸습니다. 5살이 어떻게 이걸 이해하지? 윤호가 돌아간 밤 현숙은 가게 뒤 설거지를 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 가르쳐줬는 너 혼자 이렇게 커버렸네. 산골 집에 돌아온 현숙은 난로에 장작을 더 넣으며 하람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방안을 채웠어요. 붉은 불꽃이 하람의 얼굴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하람은 현숙의 품에 안겨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많이 못해줘서 미안해. 현숙은 작게 속삭이며 하람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쳐들었어요. 산골집 작은 방에 두 사람의 고른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하람은 이제 7살이 되었어요. 윤호는 요즘 하람을 바라볼 때마다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그저 똑똑한 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질감이 커졌습니다. 아이의 눈빛, 말투,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습관. 심지어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양까지 누군가와 겹쳐 보였어요. 어느 날 윤호는 하람에게 고난도 수학 도형 문제를 종이에 그려줬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의 문제였어요. 삼각형 3개가 겹쳐진 복잡한 도형이었습니다. 하람은 잠시 종이를 들여다보더니 작은 손가락으로 선을 따라가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이 각도는 60도고요. 이쪽은 30도예요. 그럼 남은 건 90도니까 직각삼각형이에요. 윤호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설명 방식까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단순히 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풀이 과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말없이 하람의 얼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마가 반듯했습니다. 눈은 쌍꺼풀이 없이 또렷했어요. 머리 위쪽을 보니 쌍가마였습니다. 왼손으로 연필을 쥐는 모습까지. 윤호는 순간 현우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함께했던 친구. 수학을 가장 잘했던 친구. 역시 왼손잡이였던 친구. 하지만 윤호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말도 안 돼 설마.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하람이 국수를 먹다가 고개를 숙이는 순간 목에 걸린 목걸이가 티셔츠 밖으로 삐져나왔어요. 별 모양의 목걸이였습니다. 중앙에는 초록빛으로 반짝이는 H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요. 테두리에는 얇은 다이아 장식이 빙 둘러 박혀 있었습니다. 햇빛에 반사되어 영롱하게 빛났어요. 윤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에 쥔 젓가락이 덜컥 떨어져 테이블 위에 부딪혔어요. 딸그랑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한 장면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현우가 윤호를 조용한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놓으며 현우가 자랑하듯 말했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만든 거야. 세상에 하나밖에 없지. 상자 뚜껑을 열자 안에 들어있던 것이 바로 그 별 모양 목걸이였습니다. 초록빛 H 이니셜, 다이아 테두리까지 똑같았어요. 윤호는 그 기억을 지금껏 한 번도 떠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잊고 있었어요. 현우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고 그 목걸이도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윤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람아, 이 목걸이는 어디서 났어? 하람은 고개를 갸웃하며 목걸이를 손으로 만지작거렸어요. 별 모양을 따라 작은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이건 친어머님이 남기신 거래요. 기억은 없지만 엄마가 늘 갖고 있으라고 했어요. 윤호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랐어요. 물 한 모금을 들이켰지만 목의 건조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윤호는 한참 동안 멍하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단어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현우, 하람, 목걸이, 초록빛 H, 왼손잡이, 쌍가마. 모든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퍼즐이 천천히 완성되어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호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앨범이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떨렸습니다.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렸어요. 고등학교 졸업 사진이 나왔습니다. 교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는 현우의 모습. MT 때 찍은 단체샷도 있었어요. 현우가 왼손으로 V를 그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사진 속 현우와 오늘 본 하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미묘하게 겹쳐 보였어요. 이마의 각도, 눈매, 입모양. 심지어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방식까지 닮아 있었습니다.
쌍가마 위치까지 똑같았어요. 내가 왜 이걸 이제야 눈치챈 걸까? 윤호는 망설이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낡은 페이지를 넘기자 현우의 번호가 나왔어요. 7년 전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번호였습니다. 연필로 적힌 숫자들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어요. 윤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에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뚜뚜. 길게 이어지는 신호음. 받지 않았어요. 윤호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10분 뒤 윤호의 폰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부르르르. 화면에 낯선 번호가 떴어요. 윤호는 손을 떨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호야, 너 맞지?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7년 만에 듣는 현우의 목소리였어요. 조금 낮아지고 무거워진 목소리였지만 분명 현우였습니다. 윤호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숨을 깊이 들이켰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현우야, 네가 지금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 너랑 관련 있을지도 몰라. 전화기 너머로 현우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고 무거운 숨소리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펜트하우스. 40층 높이의 고급 주상복합 건물 최상층이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밤하늘에 빌딩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거실 가죽 소파에 앉아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성그룹 회장. 국내 반도체 분야 1위를 달리는 재벌그룹의 수장이었어요. 39의 나이에 이미 업계를 주름잡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우의 얼굴에는 회장의 위험 같은 건 없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윤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꼭 만나야 할 사람. 너랑 관련 있을지도. 현우는 순간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은희. 7년 전 자신이 놓쳐버린 여자. 현우는 전화를 끊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서재로 향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 중요한 서류들 사이에 끼워둔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은희와 함께 찍은 마지막 여행 사진이었어요. 제주도 바닷가에서 웃고 있는 그녀의 얼굴. 하얀 원피스를 입고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을 손으로 쥐며 환하게 웃던 모습. 뒤로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은희, 널 찾아야 했는데. 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은희는 연락이 끊긴 지 7년째였습니다. 현우는 어머니의 강요로 정략 결혼을 선택했어요. 정치 명문가 딸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은희를 마지막으로 만난 날. 그저 미안해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성격 차이와 끊임없는 갈등, 서로를 향한 무관심 속에서 3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현우는 처음으로 은희를 떠올렸어요. 이혼 후 현우는 은희를 찾아 헤맸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지인들에게 연락했어요. 은희가 일하던 백화점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어요. 은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저 기억 속에 묻어둔 이름만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윤호의 전화는 현우의 얼어있던 감정을 깨웠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쥔 손에 땀이 배었어요. 윤호가 갑자기 날 찾은 이유가 뭘까?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 혹시 은희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현우는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사진 모서리가 구겨졌어요. 창밖의 불빛들이 눈물에 번져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윤호의 전화를 받은 현우는 말없이 한참 동안 서재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희의 사진을 내려놓았지만 시선은 여전히 그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친구가 남긴 말이 마음속에 파문처럼 번졌습니다. 지금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 그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어요. 현우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가슴속 어딘가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감정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현우는 검은 캐시미어 외투를 걸쳤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차고로 내려가 검은색 세단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자 엔진 소리가 지하 주차장에 낮게 울렸어요. 윤호가 문자로 알려준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습니다. 목적지까지 1시간 30분 소요됩니다. 기계음이 차 안을 채웠어요. 현우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어요.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회색빛 하늘이 펼쳐졌어요. 앙상한 나무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우는 계기판의 숫자들을 바라봤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겹쳐졌습니다. 기대와 두려움, 그리움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어요. 1시간 반 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도착을 알렸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낡은 상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현우는 차를 천천히 몰아 국수집 앞에 세웠습니다. 간판도 제대로 없는 작은 가게였어요. 유리문 너머로 희미하게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현우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신발 밑창에서 자갈 밟히는 소리가 났어요. 사각사각. 가게 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문고리를 잡은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따뜻한 국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구수한 멸치 육수 향과 파 썰은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현우의 시선이 가게 안을 훑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람이었어요. 평상에 앉아 장난감 젓가락을 맞추며 놀고 있던 아이가 문 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맑은 눈동자가 현우를 바라봤어요. 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이 온몸을 관통했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귓가가 먹먹해졌어요. 하람의 얼굴. 그 얼굴은 자신의 어린 시절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반듯한 이마, 쌍꺼풀 없는 또렷한 눈매. 아이가 젓가락을 쥔 손은 왼손이었어요. 고개를 숙이자 머리 위쪽에 쌍가마가 보였습니다. 모두 현우 자신의 것과 똑같았어요. 윤호가 구석 테이블에서 일어나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멍하니 하람을 응시한 채 비틀거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현숙이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현우는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국수 하나 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은 계속 하람을 따라 움직였어요. 아이가 젓가락을 놓고 물을 마시고 다시 장난감을 집는 모습까지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현숙은 조용히 국수를 말기 시작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면을 건져 그릇에 담고 육수를 부었습니다. 국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현숙은 손님 쪽을 힐끗 봤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수저를 쥐지도 못하고 있는 남자. 그의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현우 옆 의자를 당겨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람아, 목걸이 아직 가지고 다니지? 하람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손으로 티셔츠 안쪽을 더듬더니 별 모양 목걸이를 꺼내 보였어요. 초록빛 H 이니셜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현우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에 쥔 수저가 덜덜 떨렸어요. 수저가 그릇에 부딪혀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중앙의 초록빛 H 이니셜. 은희에게 선물했던 유일한 그 목걸이였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 현우가 직접 디자인해서 만들었던 목걸이. 손끝이 떨렸어요. 현우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뒤로 눈물이 고였습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하람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몇 살이지? 하람은 밝게 대답했어요. 7살이에요. 곧 학교 가요. 그 말을 들은 현우의 머릿속에 7년 전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희를 만났던 날, 카페 앞에서 헤어지던 순간, 은희는 뭔가 말하려다 주춤했어요. 입술을 달싹이며 현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현우가 돌아보자 은희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혹시 그때 은희가 임신 중이었던 건가? 현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현우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윤호를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하람의 머리카락을 잠깐만. 확인이 필요해.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람에게 다가가 옷자락을 살펴봤어요. 옷깃에 붙은 머리카락 한 올을 조심히 떼어냈습니다. 티슈에 싸서 현우의 손에 건넸어요.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티슈를 받아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국수는 한 숟가락도 먹지 않았습니다. 하람은 평상에서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현우는 아이의 얼굴을 천천히 눈에 담았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하려는 듯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곧 다시 올게 반드시. 현우는 속으로 되뇌며 가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검은색 세단에 올라탄 현우는 한참 동안 핸들을 쥔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방을 열어 주머니에서 티슈를 꺼냈어요. 그 안에 든 작은 머리카락 한 올. 가느다란 검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람아, 네가 내 아들이 맞는다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현우는 시동을 걸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국수집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국수집을 나선 현우는 곧장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0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눈가에는 핏줄이 붉게 서려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거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야경이 번져 있었습니다. 남산타워의 불빛,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의 조명, 빌딩들의 네온 사인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현우의 시선은 아무것도 담지 못했습니다. 그저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현우는 비틀거리며 서재로 향했습니다. 검은 가죽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주머니 속 티슈에 싼 머리카락이 만져졌습니다. 작고 가느다란 감촉. 현우는 천천히 그것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서랍을 열어 깊숙이 넣어둔 은희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제주도 바닷가에서 웃고 있는 그녀의 얼굴. 하얀 원피스가 바람에 날리고 뒤로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볼펜으로 적힌 날짜가 있었습니다. 7년 전 5월.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기기 2달 전이었어요. 현우는 사진을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을 감자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간다. 현우는 책상 위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비서에게 연락하는 내선이었어요. 잠시 후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똑똑. 40대 중반의 남자 비서가 조용히 들어왔어요.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현우는 주머니에서 티슈에 싼 머리카락을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가느다란 검은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 이 머리카락과 내 것. 외부에 절대 새지 않게 유전자 검사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병원으로. 비서는 잠시 현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떨리는 목소리, 붉어진 눈과 굳어진 표정을 봤어요. 하지만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일하며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설 탐정 한 분을 알아봐 주세요. 이 분야에서 가장 실력 있는 사람으로. 네, 회장님. 즉시 알아보겠습니다. 비서가 나간 뒤 현우는 다시 은희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 속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차가운 사진 표면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비서에게서 서류 봉투가 왔습니다. 안에는 명함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김민수 탐정사무소라는 글자가 검은색으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곧장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벨이 2번 울리고 남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는 낮게 말했습니다. 찾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이은희. 7년 전까지의 행적을 전부 추적해 주세요. 전화 너머로 펜으로 메모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우는 은희의 생년월일, 마지막으로 알고 있던 주소, 일하던 백화점 이름까지 모두 불러줬습니다. 작은 단서라도 좋습니다. 7년 전까지 전부. 며칠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밤낮 없이 전화기를 들여다봤어요. 회의 중에도 식사 중에도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비서가 가져다주는 샌드위치를 한두 입 베어 물다가 그대로 내려놓곤 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책상에서 서류를 보던 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부르르. 김탐정의 이름이 화면에 떴어요. 회장님, 은희 씨의 친구 한 명을 찾았습니다. 현우는 책상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탐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은희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여자를 찾았다고 했어요. 7년 전 은희와 마지막까지 연락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현우는 곧장 그 친구의 연락처를 받아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벨이 길게 울렸습니다. 뚜뚜 6번째 신호음이 끝날 무렵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여보세요. 현우는 자신을 소개하며 은희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은희가 어떻게 된 건지 아십니까? 전화 너머로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희가 7년 전 12월 초 외할머니 기일에 산소를 다녀온다며 집을 나섰다고 했어요. 그날은 눈이 많이 내렸다고 했습니다. 전화로 지연아, 내가 만약 무슨 일 생기면이라고 말을 꺼내다 말았다고 했습니다. 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 땀이 배었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코를 훌쩍이는 소리, 티슈로 눈물을 닦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현우는 숨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랐어요. 뺑소니 사고였어요. 산길 도로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진 은희를 차가 그대로 가해자는 잡히지 않았고 여자의 목소리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울음소리만 들렸어요. 그날로 은희는 세상을 떠났어요. 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으며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털썩.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바닥 카펫 위로 굴러가며 딸그락 소리를 냈어요. 7년 전 12월. 하람의 나이와 정확히 겹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하나로 이어졌어요. 은희와 아기 하람은 외할머니 산소를 찾던 중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아기를 어딘가 안전한 곳에 숨겨놓고 그날 밤 눈 내리는 산길 도로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우는 떨어진 전화기를 주워 다시 귀에 댔습니다. 손이 떨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납골당 어디 있습니까? 여자는 흐느끼며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현우는 메모지를 꺼내 빠르게 적었어요.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잉크가 번졌어요. 전화를 끄는 현우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빌딩들의 유리창이 석양빛에 반짝였어요. 그날 밤 현우는 직접 차를 몰아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고 시동을 걸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앞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냈지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납골당에 도착한 것은 밤 11시였습니다. 3층짜리 회색 건물이었어요. 주차장에는 차가 몇 대 없었습니다. 건물은 조용했어요.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복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1층 관리실로 향했습니다. 나이 지긋한 관리인이 책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현우가 은희의 이름을 말하자 관리인은 낡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바스락바스락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났어요. 손가락으로 이름을 따라가며 찾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층 동쪽 벽면입니다. 현우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발소리가 텅 빈 건물에 울렸어요. 타박타박. 3층에 도착해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얀 대리석 벽에 작은 위패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은희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위패를 찾았습니다. 사진도 함께 붙어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은희의 얼굴. 현우가 알던 그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던 모습, 입가에 작은 보조개가 패이던 모습. 현우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무릎에 닿았어요.
냉기가 바지를 뚫고 올라왔습니다. 손으로 바닥을 짚었어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내 옆에 있어야 했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늦게 도착한 후회처럼 쏟아졌습니다.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어요. 은희야, 정말 미안해. 너와 아이를 혼자 두고 미안해.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현우의 흐느끼는 소리만 울렸어요. 그때 주머니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부르르르. 비서의 이름이 화면에 떴어요.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비서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현우는 은희의 위패를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은희야, 하람이와 다시 올게. 꼭 데리고 올게. 현우는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어요. 위패에 깊게 절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납골당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병원 주소를 입력했어요. 목적지까지 30분 소요됩니다. 기계음이 차 안을 채웠습니다. 현우는 핸들을 꽉 쥐었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병원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응급실 입구에 앰뷸런스가 서 있었어요. 현우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본관 건물로 향했습니다. 진단검사의학과는 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복도 끝 대기실에 비서가 서 있었습니다. 현우를 보자 고개를 숙였어요. 진료실 문을 노크하고 열어줬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현우를 맞이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의사였어요. 은퇴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시죠. 현우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죽 의자가 삐걱 소리를 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어요. 의사는 책상 위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러 장의 종이에 표와 그래프가 인쇄되어 있었어요. 친자관계 검사 결과입니다. 두 분의 유전자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일치도가 99.99%입니다.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확실합니다. 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눈꺼풀 뒤로 하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맑게 웃던 모습, 손을 흔들던 모습, 장난감 젓가락을 맞추며 놀던 모습. 하람은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은희가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려 했던 아이. 눈 속에 남겨졌지만 기적처럼 살아남은 아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삶의 한 조각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어요. 현우는 병원을 나서며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낮게 속삭였습니다. 은희야, 내가 하람이는 지킬게. 이번엔 끝까지. 이른 아침 현우는 다시 한번 국수집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99.99% 일치. 그 숫자가 눈에 계속 밟혔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거실을 배회하면서도 결과지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국수집 앞에 도착했을 때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유리문에 매주 화요일 정기 휴무라는 손글씨 안내판이 붙어 있었어요. 테이프가 한쪽 모서리에서 떨어져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현우는 차 안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윤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호야, 하람이 어디 계실까? 윤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산골 집에 있을 거야. 주소 보내줄게. 잠시 후 문자로 온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습니다. 산길이었어요. 현우는 천천히 차를 몰아 좁은 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양옆으로 앙상한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낙엽이 쌓인 비포장도로에서 타이어가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차체가 덜컹거리며 흔들렸어요. 한참을 오르자 작은 집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에 벽은 시멘트로 발라져 있었어요. 곳곳에 금이가 있었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오래된 장작더미가 쌓여 있었고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빨래줄에는 작은 옷가지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하람의 티셔츠, 현숙의 낡은 앞치마가 보였어요. 현우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가운 산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마당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람과 현숙이었어요. 하람은 마당에서 돌멩이를 주우며 놀고 있었고 현숙은 그 옆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하람이 엄마 이것 봐요 하며 예쁜 돌을 보여주자 현숙은 우와 정말 예쁘다 하며 웃었어요. 두 사람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현우는 조용히 다가섰습니다. 발소리를 들은 현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며칠 전 가게에서 본 그 남자였습니다. 현숙은 빨래를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손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현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현숙은 현우의 굳은 표정을 보며 무언가 느낀 듯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하람을 돌아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람아, 안에 들어가서 놀고 있어. 네, 엄마. 하람은 고개를 끄덕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쿵쿵 발소리가 마루에 울렸어요. 방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현숙은 현우를 마루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나무 마루는 오래되어 앉을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현우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에 모서리가 구겨져 있었어요. 이 아이 제 아들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현숙 앞에 놓았습니다. 종이 위에 표와 숫자들이 빼곡히 인쇄되어 있었어요. 친자 확률 99.99%라는 문장이 붉은 네모 안에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현숙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멍하니 검사 결과지를 들여다봤어요.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종이를 쥔 손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현우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태어난 줄도 몰랐습니다. 당신이 지켜줬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숙여 절을 했어요. 현우는 안주머니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 현숙 앞에 내밀었습니다. 현숙은 손을 들어 막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대가를 바라고 키운 게 아니에요. 저 아이가 저를 살렸어요. 현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봉투를 밀어내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현우는 봉투를 거두며 말했습니다. 그럼 함께 가시죠. 하람과 그리고 당신도. 제가 모시겠습니다. 현숙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 있을게요. 저 아이는 그 집에서 자라야 맞는 아이예요. 현숙의 마음속엔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윤호에게 현우가 재벌 회장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재벌가 아이로 살아야 한다는 현실. 그리고 자신이 그 아이에게 한계가 되어선 안 된다는 두려움. 가난한 시골 국수집 아줌마가 그 아이의 미래를 가로막아선 안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감나무 가지가 흔들리며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빨래줄에 옷들이 펄럭였어요. 잠시 후 현숙이 하람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하람을 무릎에 앉히고 작은 손을 꽉 쥐었어요. 현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람아, 오늘 오신 분, 너의 진짜 아빠야. 방문 뒤에서 듣고 있던 현우는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람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입을 벌린 채 현숙을 바라봤어요. 정말이에요? 저 아빠 있어요? 진짜예요? 현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너의 진짜 아빠야. 엄마가 이제는 너를 보내야 해. 하람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눈이 점점 커지더니 순간 입술이 떨렸어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현숙의 옷깃을 두 손으로 꽉 붙잡으며 소리쳤어요. 그럼 엄마도 같이 가요. 엄마도요. 현숙은 마음을 누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억지로 가라앉혔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여기 남아야 해. 넌 이제 내 아빠랑 살아야 해. 하람은 더 크게 울었습니다. 싫어요. 엄마랑 같이 있을 거예요. 작은 주먹으로 현숙의 가슴을 두드렸어요. 현숙은 그 작은 주먹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숙은 하람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꽉 끌어안았어요. 귓가에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너무 빨리 어른이 되면 안 돼, 알았지? 엄마 생각나면 언제든 전화해. 엄마는 여기 있을 거야. 늘 여기 있을게. 하람은 현숙의 품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엄마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현숙도 하람을 안은 채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작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벽시계의 째깍째깍 소리만 그 사이를 메웠어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람은 현숙의 품에 안긴 채 울다 지쳐 잠들었어요. 현숙은 하람을 이불에 눕히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눈물 자국이 뺨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하람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검은색 고급 SUV가 산골 집 앞에 섰어요. 현숙은 마당에서 하람의 작은 가방을 챙겨줬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장난감 한두 개가 들어있었어요. 손수 뜬 초록색 목도리도 넣어줬습니다. 하람은 차에 오르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엄마. 창문에 손을 대고 소리쳤습니다. 현숙은 마당에 서서 손을 흔들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억지로 웃었습니다. 잘 가, 하람아. 건강하게 잘 지내.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람은 뒷유리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손을 흔들었어요. 엄마. 계속 소리쳤습니다. 현숙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작은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하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 뒷좌석에 앉은 하람은 창밖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어요. 엄마 꼭 다시 올게. 약속할게. 펜트하우스에 도착한 하람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높은 천장, 넓은 거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영롱하게 빛났어요. 현우는 말없이 아들의 손을 잡고 집안을 소개했습니다. 하람의 방도 보여줬어요. 킹사이즈 침대와 책상, 장난감으로 가득한 선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람은 침대 모서리에 조그맣게 앉아 무릎을 껴안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하람은 매일 저녁 현숙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화면 속 현숙은 산골집 부엌에서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밥 잘 먹었어? 오늘은 뭐 했어? 하람은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작게 속삭였어요. 며칠이 지난 밤 현우는 서재에 앉아 은희의 사고 관련 서류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경찰 조서,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서. 읽으면 읽을수록 미심쩍은 부분이 많았어요. 블랙박스는 왜 사라졌을까? 목격자는 왜 한 명도 없을까? 가해 차량 흔적은 왜 이렇게 희미할까? 현우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설 조사팀을 다시 꾸려주세요. 7년 전 뺑소니 사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시 조사합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현우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사설 조사팀이 꾸려진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현우는 강남의 한 빌딩 20층에 위치한 조사팀 사무실로 직접 찾아갔어요. 회의실 테이블에는 7년 전 사고 관련 서류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현우는 조사팀장 앞에 앉아 낮게 말했습니다. 7년 전 이은희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전부 밝혀주세요. 조사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시작했어요. 펜 끝에서 사각사각 소리가 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사팀은 사고 당일의 CCTV 기록을 하나하나 추적했어요. 경찰 접수 기록, 블랙박스 누락 이력까지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흐릿한 CCTV 영상을 확대하고 차량 번호판을 복원하고 통화 기록을 뒤졌어요. 열흘째 되는 날 조사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우는 곧장 사무실로 향했어요. 회의실 스크린에는 흑백 CCTV 영상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조사팀장이 리모컨으로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 검은색 SUV 차량이 나타났습니다. 사고 이틀 전부터 같은 시간, 같은 구간에 계속 출현하는 차량이었어요. 은희가 다니던 길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라가는 모습이 선명했어요. 이 차량이 은희 씨를 미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당일에도 같은 차량이 포착되었습니다. 현우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조사팀장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차량 등록 서류가 나왔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이 차량의 소유주입니다. 서류 위에 찍힌 이름. 태성그룹법인 차량. 사용자 명단에는 한정수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의 어머니였어요. 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바닥에 쿵 소리를 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가 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조사팀장은 조심스럽게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은희의 친구가 보관하던 유품에 있던 편지였어요. 익명으로 보내진 협박장이었습니다. 그 남자 곁을 떠나라. 안 그러면 후회할 것이다. 인쇄된 글씨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편지 봉투에 찍힌 소인을 분석한 결과 태성그룹 본사 근처 우체국에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폐차된 법인 차량 기록도 있었습니다. 사고 일주일 뒤 급하게 폐차 처리된 검은색 SUV. 수리 기록도 없이 바로 폐차장으로 보내졌어요. 앞 범퍼에 충격 흔적이 있었다는 폐차장 직원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현우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손이 떨려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조사 자료를 더 파고들자 한정수의 동기가 드러났습니다. 7년 전 당시 태성그룹은 정치권과의 연결고리가 절실했어요.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 정부 R&D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정치적 영향력이 필요했습니다. 한정수는 정치 명문가 딸과 현우의 정략 결혼을 추진했어요. 상대는 삼선 국회의원의 외동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은희를 택했습니다. 백화점 직원 출신의 평범한 여자. 한정수는 이를 집안과 기업의 몰락으로 받아들였어요. 한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정치권과의 연결이 끊기면 우리 그룹은 무너진다. 지금이 기회인데 놓칠 수 없어. 은희가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자취를 감췄을 때 한정수는 사설 경호업체를 고용했습니다. 은희의 행적을 추적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했어요. 집 앞에 검은 차를 세워두고 전화로 무언의 협박을 계속했습니다. 은희는 점점 궁지에 몰렸어요. 마지막으로 전 경호원의 증언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한정수 회장님의 직접 지시였습니다. 그 여자를 가까이서 감시하고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전부 보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라고. 현우는 종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어요.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은희의 마지막 날이 서류 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7년 전 12월 5일. 은희는 생후 100일 된 아기를 두꺼운 포대기에 감싸 안았습니다. 외할머니 기일이었어요. 작은 원룸에서 나서는 순간부터 그녀는 뒤를 계속 돌아봤습니다. 골목 입구에 검은 차가 서 있었어요. 시동도 끄지 않은 채였습니다. 은희는 버스를 타고 시외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검은 SUV가 따라왔어요. 은희는 버스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 차가 계속 뒤따라오고 있었어요. 품에 안은 아기가 칭얼거렸습니다. 은희는 아기를 꽉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산골 마을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였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은희는 산소로 가는 길을 올랐습니다. 발소리 외에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낙엽 밟히는 소리. 누군가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은희는 걸음을 빨리 했어요. 부디 이 아이만은 살게 해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산소 근처에 도착했을 때 뒤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2명이었어요.
은희는 황급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기를 숨길 곳을 찾아야 했어요. 그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건너편 산소 옆에 서 있는 여자를 봤습니다. 은희는 급히 근처 바위 밑에 움푹 팬 공간에 포대기째 아기를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목에 걸고 있던 별 모양 목걸이를 풀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아기 목에 걸어줬습니다.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어요.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건너편 여인이 아이를 살려주길 바라며 삐뚤빼뚤 글씨를 썼습니다. 쪽지를 포대기 안에 넣고 아기의 이마에 마지막 입맞춤을 했어요. 아기의 따뜻한 체온이 입술에 닿았습니다. 사랑해, 엄마가 미안해. 넌 꼭 살아야 해. 뒤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은희는 눈물로 얼굴을 가린 채 반대편 산길로 뛰어내려갔어요. 눈이 점점 굵게 내렸습니다. 발밑이 미끄러웠어요. 뒤쫓아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눈길에 발이 미끄러졌어요.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도로로 튀어나온 순간 검은색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다가왔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은희는 피할 틈이 없었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몸이 튕겨나갔어요. 하얀 눈 위에 붉은 피가 번졌습니다. 차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타이어 자국만 눈 위에 남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지나가던 등산객이 신고했습니다. 신원 미상 여성의 교통사고 사망. 은희였습니다. 현우는 조사 자료를 다 읽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현우는 모든 자료와 증언을 USB에 담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협박, 미행, 사후 은폐, 과실치사 혐의였어요. 차량 기록, 목격자 진술, 폐차 증거, 협박 편지.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사흘 뒤 한정수는 자택에서 전격 구속되었습니다. 뉴스 속보가 떴어요. 태성그룹 회장 모친 구속, 7년 전 뺑소니 사건 연루 의혹. 현우는 거실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조용히 하람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하람은 책상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람아, 오늘 엄마 만나러 갈까? 하람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친엄마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타고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밤길이 고요했어요.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납골당에 도착한 것은 밤 10시였습니다. 건물은 조용했어요. 형광등 불빛만 복도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현우와 하람은 손을 잡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만 텅 빈 건물에 울렸습니다. 동쪽 벽면, 은희의 위패 앞에 섰습니다. 하람은 처음 보는 사진 속 여자를 바라봤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얼굴, 자신과 닮은 눈매. 하람은 조심스럽게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엄마 저보고 있어요? 작은 목소리가 조용한 공간에 울렸습니다. 하람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저 잘 크고 있어요. 아빠도 만났어요. 걱정 말고 하늘에서 꼭 지켜봐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람은 꾹 참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고맙습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현우는 옆에서 가만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무릎에 닿았어요. 오래도록 말없이 위패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은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혼자 아프게 해서 너와 아이를 지켜야 했는데 미안해. 현우는 하람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하람도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하람이랑 늘 함께 할게. 내가 꼭 지킬게. 약속한다. 조용한 공간에 세 사람의 이름만 남았습니다. 하람, 은희, 현우. 가족의 상처 위에 조금씩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람은 12살이 되었어요. 명문 사립 초등학교에서 하람은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지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혼자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곤 했어요. 친구들은 하람을 말수 적은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학 시간만 되면 달랐습니다. 하람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교사가 칠판에 복잡한 문제를 쓰면 하람은 책상에 엎드려 빠르게 풀이를 시작했습니다. 연필이 종이 위를 사각사각 달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교사들은 하람의 답안을 볼 때마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담임 교사가 하람을 전국 수학 경시 대회에 추천했습니다. 대회 당일 하람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문제지가 배부되었어요. 바스락 소리가 시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람은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갔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연필을 쥔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시험이 끝나고 한 달 뒤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1등. 하람이었어요. 언론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재벌가 천재 소년 제2의 천재 수학자라는 제목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촬영 당일 스튜디오 조명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하람은 의자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1등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하람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를 키워준 분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없었을 겁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인가요? 하람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살짝 붉어졌어요. 그날 밤 하람은 펜트하우스 자기 방에서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에 현숙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산골 집 부엌이었습니다. 뒤로 낡은 찬장과 가스레인지가 보였어요. 현숙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단하다 우리 하람이. 하지만 너무 앞서가지 말고 내 속도를 지켜. 하람은 화면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마음은 엄마랑 함께 있어요. 늘 그랬어요. 현우는 하람을 위한 교육 환경을 완벽하게 갖춰줬습니다. 개인 교습, 최신 교재, 해외 교환 프로그램까지. 하지만 하람은 언제나 공부를 마치고 나면 영상 통화를 먼저 걸었어요. 현숙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하람은 18세가 되었어요. 어느 겨울날 저녁 하람의 이메일에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하버드 대학교였어요. 제목은 컨그레이츄레이션스 축하합니다였습니다. 하람은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었어요. 수학과 수석 입학. 전액 장학생. 하람은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다음 날 언론은 또 한 번 들썩였습니다. 재벌 2세, 하버드 수석 입학, 태성그룹 후계자 주목이라는 기사가 쏟아졌어요. 입학 확정 메일을 받은 날 밤, 하람은 현우를 찾아갔습니다.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있던 현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 오늘 잠깐 다녀와도 될까요? 현우는 하람의 눈빛을 보며 알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호원과 함께 가거라. 하람은 검은색 세단에 올랐습니다. 경호원이 운전대를 잡았어요. 차는 서울을 벗어나 산길로 향했습니다. 구불구불한 비포장도로를 한참 올라갔어요. 산골 작은 마을에 도착한 것은 밤 9시였습니다. 현숙의 집 마당에는 불이 켜져 있었어요. 현숙은 장독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뚜껑을 닫는 소리가 조용한 마당에 울렸어요. 차 문이 열리는 소리에 현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키가 훌쩍 큰 하람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모습이 어른처럼 보였어요. 하람은 조용히 다가와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입학 허가서를 꺼내 현숙에게 내밀었어요. 종이가 달빛에 하얗게 빛났습니다. 엄마, 약속 지켰어요. 조금만 더 배우고 꼭 데리러 올게요. 현숙은 입학 허가서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수석 입학.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람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하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다릴게. 하루도 안 빠지고 기다릴게. 하람은 그 자리에서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마루에 올라가 주저앉았어요. 현숙이 보관하고 있던 어릴 적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국수집 평상에서 찍은 사진, 산골집 마당에서 찍은 사진. 3살, 5살, 7살 하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부엌에 나란히 앉았어요. 하람이 냄비에 물을 올리고 면을 삶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묵은지를 썰어 넣고 동치미 국물을 부었습니다. 얼음을 동동 띄웠어요. 김치말이 국수였습니다. 하람이 처음으로 만든 국수였어요. 현숙은 한 젓가락 먹고 눈을 감았습니다. 미소가 번졌어요. 이 맛 기억하고 있었구나. 하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주신 맛 잊을 수가 없어요.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람은 마당에 섰어요. 현숙은 대문 앞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하람이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다녀올게요. 그리고 다시 올게요. 현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다녀와. 엄마는 여기 있을게. 눈빛엔 아쉬움도 자랑스러움도 엄마의 사랑도 모두 담겨 있었어요. 손을 흔들었습니다. 검은 세단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람은 뒷유리에 손을 대고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현숙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작은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하람은 손을 흔들었어요. 현숙은 그 자리에 서서 끝까지 차를 배웅했습니다. 차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발끝에 작은 복사꽃 한 송이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람은 23세가 되었습니다. 하버드 수학과 졸업을 앞두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하람은 기숙사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스턴의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책상 위에는 여러 대학의 박사과정 입학 제안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MIT, 스탠퍼드, 프린스턴. 모두 전액 장학금이었어요. 하지만 하람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현우의 회사, 태성그룹. 연구자의 길을 걸을지 아버지의 사업을 도울지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그날 밤 하람은 현우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에 서재에 앉은 현우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도 좋지만 내 손으로 이 회사를 바꿔보는 건 어떠냐? 하람은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기숙사 방을 오가며 생각에 잠겼어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현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제가 해볼게요. 아래서부터 24세. 하람은 태성그룹에 입사했습니다. 이력서에는 학력만 간단히 적었어요. 하버드 졸업이라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평사원 신분으로 입사해 조용히 입을 다물었어요. 회사 동료들은 하람이 회장의 아들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미국 유학을 다녀온 신입사원으로만 알았어요. 하람은 다른 사원들과 똑같이 아침 9시에 출근했고 저녁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프로젝트마다 하람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문제의 핵심을 찾아냈어요. 협상 테이블에서는 논리적인 제안으로 상대를 설득했습니다. 입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하람은 28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태성그룹 본사 대강당에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임원 인사 발표가 있는 날이었어요. 현우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임 대외부문 총괄 전무를 발표하겠습니다. 백하람 전무입니다.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하람이 단상으로 걸어 나왔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모습이 의젓했습니다. 직원들은 박수를 치면서도 수근거렸어요. 저 사람이 회장님 아들이었어. 몰랐는데. 다음 날 언론이 떠들썩해졌습니다. 백현우 회장의 장자이자 하버드 수학 천재의 귀환이라는 제목이 신문에 실렸어요. 하람의 사진이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그날 오후 하람은 조용히 회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운전기사 없이 혼자 SUV를 몰았어요. 내비게이션에 익숙한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산골 국수집. 해질 무렵 하람은 국수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간판은 여전히 낡았어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현숙의 모습이 보였어요. 앞치마를 두른 채 국수를 삶고 있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어요. 하람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딸랑 문 여는 소리가 났어요. 현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딸그랑 소리가 바닥에 울렸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어요. 하람이? 정말 하람이니? 앞치마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눈을 비볐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람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현숙 앞에 섰어요. 키가 훨씬 커져 있었습니다. 어깨도 넓어졌어요. 엄마, 이번엔 제 힘으로 모시러 왔어요. 거절하셔도 그냥 데려갈 겁니다. 현숙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손끝을 가만히 모은 채 서 있었어요. 눈시울만 붉어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 서로 그리워하자. 두 사람은 뜨거운 눈물 속에 다시 껴안았습니다. 현숙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하람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게 안에 두 사람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날 저녁 또 한 대의 차가 국수집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어요. 현우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세 사람은 가게 앞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하람이 주방으로 들어가 국수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물이 끓는 소리, 면 삶는 소리, 묵은지 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하람이 국수 세 그릇을 들고 나왔어요. 김치말이 국수였습니다. 얼음이 동동 떠 있었어요. 현우는 말없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고 눈을 감았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것 같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 현숙은 산골집에서 짐을 꾸렸습니다. 오래된 옷가지들, 사진 몇 장, 어머니의 유품 몇 개. 큰 짐은 없었어요. 하람이 손수 운전한 SUV 뒷좌석에 현숙이 탔습니다. 현우의 검은색 세단이 뒤따랐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숙은 뒤를 돌아봤어요. 20년 넘게 살았던 산골 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감나무, 장독대, 빨래줄. 모두 작아져 갔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하람은 태성그룹 대외부문 총괄 전무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과 협상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현숙은 태성그룹 복지재단 고문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소외된 아이들을 돕고 어려운 가정에 장학금을 전달했어요. 매주 목요일에는 직접 김치를 담가 복지관에 기부했습니다. 어느 봄날 펜트하우스 넓은 거실에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사진사가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현우, 현숙, 하람. 세 사람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웃고 있었어요. 사진이 인화되어 거실 벽에 걸렸습니다. 큰 액자였어요. 그 옆에 작은 액자가 하나 더 걸렸습니다. 은희의 사진이었어요. 제주도 바닷가에서 웃고 있는 모습. 하람은 두 액자 앞에 섰습니다. 작게 속삭였어요. 엄마, 우리 잘 살고 있어요. 다 지켜보고 계시죠? 창밖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거실 화분에 핀 복사꽃이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꽃잎 하나가 떨어져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말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올해도 건강과 웃음이 가득한 한 해 되세요. 소리바람이었습니다.